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목발을 이제 짚고 이제 두만강을 건넜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오는 1만 킬로를 이제 돌아서 온 목발인데 사실은 이제 그 밖에 이제 공개하기는 별로 좀 싫어서 안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슬로 자유 포럼에서 한번 이제 그 전 세계인들을 위해 가지고 북한의 실상에 관심 가져달라고 이제 목발을 들었었고 앞으로는 이제 박물관에 가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오. 제가 그럴게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충격 증언, 북한 최악의 구역에서 살아난 사람들. 네, 최악의 구역.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에는 전부 다 최악의 구역이 네. 아닐까 생각되는데 알베르토 씨가 생각했을 때 북한에서 최악의 구역이다 어디일 것 같으신가요? 그래도 저도 약간 수용소도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수용소 있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요덕수. 요독 가장 근데 강하다. 우리 어릴 때 하도 그 아오지 탄광. 아, 그래 아우지 어릴 때는 아직도 무조건 있나요? 어디 가면은 북한에는 사람 잡아가면 다 아오지 탄광 보내고. 아, 맞다. 아우지가 어디예요? 함경북도 운덕군이라는 데가 아오지 탄광이 있어요. 원래는 아오지 탄광이었는데 거기 이름을 이제 장군님의 운해와 덕을 입었다 해서 운덕군이라고 이름을 개명했어요. 옛날에는 그 탄광이 있는데 탄광에서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빨리 가서 탄을 많이 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군인들 무리 배치도 놓고 그다음에 또 조금 지었다 그다음에 추방을 할 때 아오지에다 쳐놓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오지 사람들은 왜 아오지라고 하냐? 오지 말라 해서 아오지라고 했다라고 생각할 만큼 척박한 것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거기다가 김일성이 때부터 밀어넣고 하다 보니까 나름 생산도 되고 운덕에서 사발 공장도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북한 사람들, 북한 그 접시들, 북한 밥공기가 다 운덕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 이제만 알아갑니다. 정말 이 생생한 북한에 관련된 인권 실태를 증언해 주실 분들을 모셨습니다. 자, 먼저 노예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해외 외화벌이 일꾼 출신이신 박성호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 구류장 생활을 증언하면서 해외 인권 활동가로 활동 중이신 곽정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오랜만에 이만갑에 나오신 분입니다. 북한의 꽃제비 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누구보다 북한 인권 활동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지성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10년간의 요독 수용소 생활을 낱낱이 폭로하시고 서해 이만갑에서 정말 많은 정보를 또 주고 계신 강철환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우리 이만갑의 정말 뭐 보고, 증언 모든 걸 다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소연 씨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떤 이유로 이런 이야기들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지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충격 증언 북한 최악의 구역에서 살아난 사람들. 첫 번째 주제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충격 증언 북한 최악의 구역에서 살아난 사람들. 북한 고위층이 연이어 탈북하고 인민군이 비무장지대를 넘어 귀순을 하는 최근. 심지어 러시아에서 일하던 북한 벌목공 20명이 집단으로 탈북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는데 이들은 왜 목숨을 걸고 탈북을 감행하는 것인가?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고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 특히 최근 드러난 북한 벌목공들의 생활은 당국의 노동력 착취와 부실한 안전관리로 사망 사건까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 21세기 현대판 노예라고 불리는 러시아 북한 벌목공들의 삶이 이만갑에서 낱낱이 공개된다. 예, 현대판 노예 러시아 벌목공들의 삶. 북한 노동자들은 노예 노동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네. 힘들게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강철환 대표님. 네. 고통스러워서 특히 러시아 벌목공들이 뭐 탈북한다, 망명을 신청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한이 그 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 시베리아 벌목 그러니까 나무를 이제 그 베려고 이제 동원해가지고 이제 그 조인을 했었는데 평균 월급이 한 500불 정도 됩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한 300불 정도는 당일날 바치고 한 200불 정도 가지고 이제 뭐 생활도 하고 저축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1인당 1,000불을 내라는 거예요, 지금. 받는 게 500불인데? 받는 게 500불인데. 그러니까 이제 500불 벌기 위해서 일을 하고 다음에 야간 작업을 해가지고 또 500불을 벌어서 다 내도 모자란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뭐가 또 있냐면 그 감시하러 나온 이제 국가안전보위부 이 사람들이 한 150명당 한 명씩 보위부 직원이 나와 있는데 네. 이 보위부 요원들이 연간 뇌물로 뜯어가지고 버는 돈이 거의 10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만 불을 벌어가지고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상부에 자기 간부들 나눠 먹는 거죠. 이게 보위부 이제 커넥션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아무리 해봐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지금. 다 뜯어가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유엔제대 때문에 더 내리 쪼는 바람에 지금 이제 북한에서 파견된 분들이 지금 돈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는 그런 한계로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만갑 식구들 중에 러시아 갔다 오면은 좀 뭐 돈 벌어온다, TV 가져온다 이래서 막 좀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저도 북한에서 살 때 우리 옆집에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저희는 그분들이 올 때는 우리한테 없는 막 냉장고, TV 같은 거 그걸 벌어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없는 냉장고를 가져오는 게 참 부자였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벌어서 본인이 수중에 가질 수 있는 돈이 $100 정말 그냥 고에서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70%를 국가에 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현대판 노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러시아에서 벌목을 하다가 한 6개월 요 기간에 대한민국으로 탈북한 사람이 20명입니다. 그만큼 북한에서 러시아로 들어가서 고통이 더 심각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희 이모부가 러시아에 가서 한 7년을 벌고 오셨는데 나무도 벌목한데 이게 나무라는 게 벼다 보면 그게 바람의 방향에 따라 넘어지는데 잘못 넘어지면 바로 사람을 쳐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리고 거긴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춤을 뱉으면 그게 떨어지지 않았는데 춤이 다 이렇게 얼어붙는데요. 입에서 떨어지질 않았는데. 그 정도로. 예, 추워서 그 밤에도 자다가 깨어나서 보면 진짜 이렇게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얼어 죽는 사람도 있고. 와, 대박이다. 제가 예전에 그 벌목공을 직접 하다 오신 분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열악하냐면요. 그 옷도 사입을 돈이 없대요. 그래서 남들이 버린 옷, 헌어 수거하면서 옷을 막 가져다가 입는데 그것도 막 모자라니까 너덜너덜 기어서 입고 먹는 것도 이제 부실하게 못 먹다 보니까 그 대형 마트에서 이렇게 유통기한 지난 빵 같은 거를 이제 내다 놓잖아요. 그것만 골라다 먹고 쓰레기통 막 두지고 장난 아니래요. 그래서 되게 거지같이 자라서 차라리 북한에 있는 게 좀 더 낫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저희는 사실 재소 간 사람이라면 좀 부러워하거든요. 가서 뭐 TV도 미워오고 또 우리가 생전 보지 못한 버터 같은 것도 들고 왔었고 또 깡통 분유 같은 것도 갖고 와 저희는 되게 그 사람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잘 산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실제 그 내부는 그게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러시아 벌목공 얘기를 이렇게 전해 들은 얘기만 들었었는데 오늘요 이만갑 최초로 실제 러시아 벌목공 출신이셨던 분이 이 자리에서 생생하게 증언을 해주시러 오셨습니다. 박성우 씨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차별과 가난을 벗어나려고 청춘의 황금 시절을 러시아에 가서 6년을 다 깡그리 잃어버린 박성호입니다. 6년이요. 저는 오늘 이 이만갑 이 자리에 나와서 저희 청춘 시절이 얼마나 기구하고 불우했는가 하는 것을 깡그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박성호 씨, 여기에 아드님이 있으시죠? 예, 제 뒤에 앉아 있는 박유성이가 제 아들입니다. 아들하고 닮았다. 감사합니다. 둘이 웃는 것도 비슷한 게 이쪽 닮았어. 약간 왼쪽 꼴 이렇게 웃는 것도 비슷하세요. 이렇게 닮았어요. 여기 주름이 그렇네. 돼. 어떻게 아버지랑 그렇지? 아들이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닮았어. 어떻게 똑같이 유성 씨가 봐도 닮았죠, 아버지랑. 저요? 이런데. 아, 금시초문입니다. 처음 듣네요. 너무 닮았어요. 네. 근데 아버님이 네. 그 우리가 볼 때 북한 분 치고는 덩치가 상당히 크신 분 같은데. 그러니까 몸이 좋으신 분이죠. 네. 예, 저도 젊어서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네. 제 체격과 몰골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왜요? 처음에 국정원에 갔을 때 내가 이거 러시아에 지금 와 있지 않나 하는 감이 들더라고요. 그 국정원의 모든 그 경찰들이 키가 어마어마하고 네. 지금 여기 이탈리아에서 온 분보다 더 커요. 우리나라 국정원 직원이. 예. 네, 장난 아니에요. 정말 이게 근데 정작 사회에 나와 보니까 거기 국정원 경찰들처럼 하나와 같지 않고 다른 사람들 서로 보기 더 좋아요. 진짜. 맞아요. 아니 그런데 아까 소개하실 때 어린 시절부터 차별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어떤 차별을 왜 받으신 건가요? 태어나기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오. 그때 당시에 아버님이 평양 중앙방송위원회에 계셨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나서 그때 등에 업혀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해령 석회석 강산에 추방을 당했어요. 그래서 1년 후에 아버지 따라서 저도 어머니 등에 업혀서 해령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년에는 나도 학교 간다 하고 마음이 부풀어 있는 이 순간에 보위부가 저희 아버지를 밤에 와서 족쇄 채워서 묶어갔어요. 오호. 사진을 몽땅 잡아 뜯어가더라고요. 흔적도 안 남기는구나. 예, 그 뒤로 아버님은 안 돌아오셨어요? 편지도 없죠. 영원히? 영문이 아, 그럼 생사 자체도 모르고요? 모르죠. 보위부 체포는 비밀 체포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그 중학교 2학년 졸업 당시에 자기 지망서들을 써내라. 네. 작가 및 작가 동맹위원회라도 되고 싶다. 네. 이걸 선생한테 바쳤지요. 근데 선생이 그걸 교탁위에서 이렇게 보더니 홀 밀어서 땅바닥에 떨궈버리는 거예요. 왜요? 난 너무 이거 난 너는 그걸 이러면서 외우지 말아라. 너희 처지에서는. 왜? 그렇게 사람을 모욕을 주고 차별을 두더라고요. 꿈도 꾸지 말라고. 꿈도 꾸지 말고 너 아버지가 그 꼴인데 그게 이게 뭐 갖다 댈 만한데 갖다 대라. 그거겠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러시아 벌목으로 가게 된 이유가 그렇게 심한 차별 때문에 가게 되신 거예요? 차별도 있고 저희 어머니가 29살부터 혼자서 세 자식을 먹여 기르다 나니까 집이 째지게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로서 어머니를 도와서 가난을 좀 면회. 고리 끊어보고 싶고 그리고 이 차별하던 사회에서 빨리 어디론가 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수는 3년이라는 기간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 누구는 발전하고 누구는 어디 탄광 아우지 탄광에 가고 이런 그런 복잡한 사람들이 생활 경로가 없다고 벌써 그러더라고요. 선임자들이. 그러면 그 북한에서는 그런 차별을 당하면서 버티셨는데 러시아로 가니까 생활이 좀 많이 나아지고 바뀌었던가요? 어떻게 됐어요? 거기는 이런 정치적인 심리적 타격은 없더라고요. 오직 그 추위와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의 싸움이었어요. 예. 기후가 네. 밤에 새벽 3시, 4시 되면 마이너스 45도를 내려갑니다. 그때는 작업을 중지시켜요. 그런데 45도 되면 내 육체에 어떤 변화가 와요. 온몸을 바늘로 팡팡 쑤시는 것 같아요. 물 뿌리면 얼겠는데요? 예, 물을 쫙 뿌리면 그덕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에 얼어요. 짱 깨지는군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시다가 새벽 3, 4시가 되면 너무 추울 때는 일을 중지시킨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일을 24시간 원래는 하시는 건가요? 평상시에는? 아침부터 저녁에 8시까지, 8시부터 아침 8시까지 12시간 맡겨야 돼요. 아니 밤에 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기차 빵통에다 실을 나무를 간에서 벌목지에서 실어 나르면 조제공이라는 사람들은 그걸 3m, 8m 잘라야 됩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영하 40 몇 도인데 그렇게 나무가 많이 있고 아, 그러게. 안 얼고 나무가 살아 그러고 있어요? 있어요. 나무는 잘라져요? 그래서 소련의 벌목은 여름에 못합니다. 겨울에 합니다. 왜요? 여름에는 습지되기 때문에 기계가 들어 못 갑니다. 아, 기계가 못 가. 땅이 싫어서. 여름에는 사람만 들어가 나무를 배에 제껴놓았어요. 아예 미리 겨울에는 여름에 잘라놓은 나무를 옮기는 거? 이제 사이다 실어서 한 200리 가량 되는 역 토산까지 날라야 됩니다. 그 잠자리는 따뜻해요? 온돌 들어옵니까? 잠자리도 최고 열악한 자리에서 자게 됩니다. 10명이 자는 이런 큰 칸이 난로가 하나 큰 난로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침대에 누워 있으면 겨울에 얼어붙은 요를 봄에까지 뜯어 못 내요. 얼어붙어서. 왜요? 얼어붙어요. 바닥에 냉기하고 사람이 들어가 누우면 사람 몸의 습도가 요에 배서 요가 온다고. 바닥에 딱 들어붙어요. 어머. 그런데 그걸 뜯어내자면 요가 끊어지든지 요 위에 천이 끊어지든지 하기 때문에 뜯을 생각 안 해요. 아니 난로가 있잖아요. 난로는 밖에 이 공중만 덜 보이지 바닥을 못 띄우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뭐
추위도 겨울에 이겨야 되고 예. 또 아무리 일을 갖다 그렇게 열심히 하려면은 밥을 잘 먹어야 되거든요. 먹는 그런 밥은 이렇게 잘 줍니까 거기서는? 그러니까 북한에서보다도 많이 먹을 네.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나요? 북한보다 밥에 대한 그리움은 없어요. 북한은 밥이라 하면 어디 가서는 그저 200g, 잡곡밥 200g이 이게 표준이었는데 네. 거기는 밥은 자유롭게 먹으라 해요. 쌀밥. 예, 맨 백미밥으로 자유롭게 먹이는데 뒤따라 부식물이 없는 백미밥은 오히려 잡곡밥보다 맛이 없어요. 반찬이 없는. 반찬이 없어요? 없어서요. 밥만 줘요? 밥에다가 북한에서 국가에서 보장해 주는 게 소금하고 여기로 말하면 다시마. 예. 다시마를 들여보내줘요. 김치 없어요? 김치 없어요. 다시마는 왜 줘요? 없어요. 다시마는 짭조름하니까. 몇 년을 창고에 싸놔도 썩지 않는데요. 안 썩죠. 예. 소금. 바다에서 건져내기 때문에 썩지 않고 다시마를 먹어야 그 고장에 토질병도 이겨낸대요. 다시마를 어떻게 해서 먹어요? 그걸 물에 불켜서 잘라서 소금 넣고. 가마에 썰어 그 소금 넣고 국 끓여요. 저걸 가정에서 먹을 때는 적은 양을 여성들이 부드러운 손으로 매끈히 씻어서 요리를 하지만 300명이 식사를 하는 국거리는 그저 이렇게 긴 이런 조리대 같은 걸로 그저 물에 담근 걸 이렇게 해서 판에다 놓고 칼로 탕 쳐 썰어면 300명이 식사 끝난 다음에 다음 끼 국 끓일 때 큰 대형 손 밑에 모래가 몇 삽을 퍼냅니다. 진짜로요? 그동안 그 미역에 미역에 붙어있는 거래? 붙어있던 게 끓이면서 다 떨어져 가라앉아서 그러니까 그저 바다물을 퍼먹는 거는 같이요. 계속 그것만 드시면 지금도 다시마가 싫으시겠어요. 저는 지금도 안 먹어요. 거기 있을 때 아주 다시마 다 싫어했겠는데요? 어째 다른 거는 불이 잘 나는데 저 다시마 창고는 불이 안 나네. 아니 다시마가 없으면은 그것도 막 반찬도 못 먹는데요 그러면? 그러면 나라에서 외화를 들여서라도 현지 걸 구입해다 먹어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럼 좀 기름지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게 현대판 무슨 노예. 수용소 같은 그런.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이 저희들과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무슨 범죄를 범해서 몇 년을 먹었냐? 우리를 범죄자 치고. 죄인인 줄 알았구나, 죄인. 그 정도로 힘든 예, 일이라는 거. 너무도 먹는 게 초라하고 사람들이 이게 다 마르고. 몰골이 너무 그러니까. 한심하고 하니까 다행이에요. 아니 그 일이 험한 만큼 노동 현장에서 이 사고도 자주 일어날 것 같은데 예.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러시아의 그 한 개의 열차에 500명씩 타고 들어갑니다. 예. 그런 기국 열차가 1년에 10번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년에 5천 명을 들여보내야 3년이 끝난 5천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3년을 이렇게 흐르면 15,000명이 북한 노동자가 거기와 일하고 있어요. 그러겠네요. 거기서 1년에 한 50명 정도는 그 사고로 인명피해를 당하는 거죠. 철도공장에서 같이 간 친구가 산에서 나무 제끼는 일을 하다가 머리에 나무가 맞아서 병원에 실어 왔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업소 1,500명 중에 당 비서라는 사람이 저를 찾더라고요. 와서 김범식 씨가 죽었는데 이분이 가족을 이제 귀국에 나가서 당신한테 제일 먼저 우리 남편이 어째 죽었냐 하고 물어볼 수 있다. 그렇죠. 그때는 가서 얘기 좀 잘해달라. 그 관은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지나요? 어떻게? 간을 나무로, 그 나무가 많은 고장이니까 나무로 고정하고 사람을 옷을 입혀서 눕히고 거기다가 뚜껑을 덮어요. 근데 모두 한 절반씩밖에 안 박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유괴차에 실어 내보낸다. 이럴 때 소련 측 경찰이 와서 시체 바닥까지 다 훑어보더라고요. 관 뭐가 안에 들어갔나 어떤 했어. 비밀적인 도면 하나라도 나가면 안 됩니다. 이야. 제가 너무 궁금한 거 근데 이거 힘들고 정말 목숨을 걸고 일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뭐 TV나 뭐 그런데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돈을 전부 다 북한 정부로 가나요? 제가 들어가서 일할 당시에는 제 월급의 7%만이 본인 손에 쥐어주고 7%? 7%. 90%가 넘고 7%를 내는 게 아니고 예, 나머지 돈은 조국에 있는 가족들 손에다가 쥐었다. 얼마를 벌었어요?
그때 제가 중장비를 할 때 한 200루블을 그러면 높은 거예요. 네, 200루블을 해서 그중에 7%만 그러면 저한테 돈이 오는 거는 한 14루블 정도 제가 가지고 나머지는 다 송금이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가족한테 준다고 네, 말하면서. 가족한테 주는데 이렇게 가족한테 송금해 주면 국가는 1루블에 북한 돈 1은 44전 준다. 정말. 이런 공식이 있어요. 아 말도 안 돼. 자기 뜯어 먹으려고. 아니 7%를 준다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편지나 쓸 돈. 편지 쓸 돈. 그런 돈이나 써요. 러시아 보면 이 춥기 때문에 보드카를 먹는다든가 맞아요. 아니면 라드라고 그래가지고 왜 기름 진 거 이렇게 먹거나 그런 거 많이 있는데 어쩌다 회식은 해줄 거 아닙니까? 러시아는 그때 당시에는 그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이때 당시에는 모든 러시아 주민들한테도 상품이 공급화 체계였어요. 대급인. 일주일에 한 병씩 1인당 워드카 한 병. 우리 북한에서 들어간 노동자는 워드카를 냄새도 못 맡습니다. 살이 안 져요. 아, 그 추울 땐 그게 좋죠. 그게 좋죠. 그래서 북한에서 들어간 노동자들이 자체로 술을 그 밀주를 합니다. 만들어요? 예, 술을 만들어 파는데 이 사람들이 한 병씩 주는 걸로 안 되면 그 부업줄에도 달라는 거예요. 돈 주면서. 그래서 그 술을 만들어 팔다가 밀주법에 걸려서 노련 법기관에 갔는데 저도 역시 거기에 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아 거기 또 만들어 파셨군요. 예. 그래서 술을 다 만들어 가지고 싣고 오다가 경찰한테 붙잡혔어요. 그때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2달을 소련 감옥에 가 있었는데 저는 만세를 불렀습니다. 너무 좋나요? 아니에요. 일하는. 이 기회에 소련 교도소로 가면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면 소련 국민이 된다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기회에 영원히 안 갈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왔구나 하고 했는데 누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북한 측의 경찰들이 또 소련 측 검찰한테 돈을 고이면서 우리를 꺼내줬고. 또 꺼내 내오는 거예요. 시간이. 그런데 그걸 꺼내 나와서 살려주는가 했더니 얼마 안 돼서 여기다가 다리에다가 한자처럼 기부사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두 사람이 하나씩 이렇게 수갑을 채우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강제 북송됐습니다. 그러시구나. 아, 지금 뭐 말씀드리니까 이거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아니 유성 씨, 아버님이 그렇게 거기서 고생하신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제소 얘기를 들었죠. 아빠 예. 친구들도 집에 같이 놀러 와서 얘기를 하는데 힘들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힘든 얘기를 별로 안 하셨어요. 그냥 재밌는 얘기만 이제 그런 해프닝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들으니까 새롭네요. 너무 힘든 얘기시니까 잘 안 하셨군요. 네, 집에서도. 힘든 얘기를 이제 꺼내기 싫어서 안 하시는데 술 드시고 이제 좀 속이 안 좋거나 이러시면 이제 뭐 러시아 얘기하시고 이러면서 본인은 꼭 행복해지고 자유롭게 러시아를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빠 소원이 러시아에 한번 가보시는. 꼭 보내드려야겠어요. 박성호 스님, 우리 아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 아버지 같은 그런 비참한 과거를 다시는 우리 가정에 되풀이 되지 않게끔 아들이 부디 행복하고 어디 나서서 남한테 그래도 잘 된다는 이야기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이렇게 보면 부모님 하면 내 뒤에서 이렇게 그늘이 돼주시고 이런 느낌인데 오늘은 또 아드님이 뒤에 계시니까 또 아들이 뒤에서 아드님이 박성호 씨를 뒤에서 딱 든든하게 이렇게 지켜주시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 되게 보기가 좋아요. 자, 오늘 러시아에서 벌목공들의 이야기, 그 고생. 아유, 정말 얘기 들으니까 지금도 탈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중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예, 북한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권 사각지대는 어디이며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선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매질을 견디지 못해서 머리핀을 삼켜 자살하려는 사람도 있었다. 보위부에서 그 사람을 질질 끌고 나가 삶은 배추 한 사발을 먹였다. 그렇게 먹여서 뱃속에 들어간 머리핀을 빠져나오게 하려던 것이다. 네, 너무나 좀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곽정혜 선생님께서 직접 보고
들은 이야기 또 겪은 이야기를 오늘 해주신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곽정혜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북한에서 2번이나 강제 북송을 당하면서 얼굴을 세게 맞아가지고 지금 한쪽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척추도 70대 노인의 마찬가지로 지금 망가져 있습니다. 정말 떠올리기 싫은 이런 이야기를 오늘 이만갑에서 낱낱이 말하려고 합니다. 저기 이제 말씀 편하게 하셔도 돼요. 여기는 이웃들이니까 지금 앞에 머리핀 얘기했는데 본인이 하신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걸 보신 겁니까? 예, 제가 감방에 있을 때 직접 목격한 일입니다. 머리핀을 삼키고 막 배가 아파서 뺑뺑 돌아가고 있는데 보이부에서 그녀를 끌어갔어요. 끌어가가지고서는 삶은 배추를 한 사발 강제로 막 먹였어요. 머리핀이 삼킨 게 빠져나오게끔 그렇게 강제로 그렇게 막 먹이는 거예요. 아니 근데 머리핀을 어떤 머리핀을 먹었길래 왜 이렇게 미는 머리핀이 있어요. 실빈 여기 이런 실빈 이런 거 아니면 실빈 먹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내려가다가 어디에 걸려서 찔리니까 장에 찔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면 도대체 어디였는지 거기는 고리장은 바늘도 막 먹어요 그거를. 바늘을요? 예, 바늘도 이렇게 뭐 부모라면 이렇게 밥이랑 가지고 올 때 이렇게 뭐 기호라고 해요. 옷이랑 이렇게 찢어진 거 기호라 가져온 그 바늘을 멀리 이렇게 숨겨가지고 와서 그거를 먹는데 먹고 나면 그게 이렇게 내려가면 혈관을 따라가면 이렇게 찌를 때가 있어요. 찌를 때 있으면 아파서 그러면 간수들이 와가지고 너네는 막 욕하면서 이렇게 저국에 대한 이게 그 반감이냐고 이렇게 자살을 하려고 사람 그러니까 너네는 저국에 대한 반감이냐 이러고 저 때려놓고 해요. 그러니까 구류장 얘기만 하시면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입술이 파르르 떨리시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굉장히 힘드시고. 트라우마가 심한 거예요. 그러면 곽정혜 선생님 얘기 좀 해주세요. 자, 곽정혜 선생님 이제 중국으로 갔어요. 갔다가 어디 있다가 잡히신 거예요? 중국 용길에 저희 친척들이 있었어요. 네. 친척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남양 보이부에서 한 달 동안 취급받다가 그다음에 남양 단련대에 가서 또 한 열흘 있었어요. 그다음에 청진 직결소로 또 가서 청진 직결소에서 한 열흘 동안 또 거기서 고통을 당했고 그다음에 자기 본 거주지로 가요. 그 본 거주지에 가면 또 단련대가 있어요. 단련대. 거기서 또 6개월. 6개월이란 그 길진 않아요. 짧으면서도 가장 가혹한 게 그 단련대예요. 6개월이 왜 짧아요? 그동안 하루에도 한두 명씩은 계속 죽어나가고 한쪽 옆에는 이러도 못 나고 그냥 들어 누워서 시체인지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계속 누워 있었어요. 아니 여자라고 해서 조금 보호해주거나 예를 들어서 좀 덜하거나 하는 건 없어요? 없어요. 여자들이 오히려 더 고통을 당하고 진짜 생리대도 없어서 청바지 천 그거 뜯어가지고서 그것도 말리지도 못해가지고 몸에다 이렇게 품고 그거 말려서 사용하곤 했어요. 예, 제 옆에 있는 이 그림이 바로 곽정혜 씨가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직접요? 아니 어떻게 그림을 배우셨어요? 북한에 있을 때 그래도 미술대학에 가서 그림을 배우고 싶은 그런 욕망이 컸어요. 잘 그리시네. 근데 아버지가 당원이 아니라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서 탈락돼서 그렇게 배우고 싶었던 미술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아니 비대도 당원이어야 돼요? 당원이어야 돼요? 그 중앙대학이 돼서 성분이 좋아야 가요. 아니 뭔 이런 아니 재능이 있으면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능이 있는데 아니 알베르토 씨 재능이 있는데 성분이 안 좋아서 그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거뿐만 아니라 말씀해주신 거 하나씩 다 말도 안 되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어떤 사람이 발로 차고 있어요. 예, 제가 단련대에서 일할 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산으로 오르내리곤 하였는데 저 보이부나 안전원들이 뒤에 따라다니면서 조금 늦어오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발로 걷어차고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남보다 뒤처지기 마련이었어요. 그래서 남보다 또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을 머리에 떠올리면서 이게 인간이 폭력적이 되다 보면은 옆 사람도 같이 그렇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 누구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보는 거네요, 이 안에. 네, 사람들. 아니, 동물한테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 다음은요? 두 번째 그림은 뭔가요? 콩나물 시루와도 같이 빼곡히 앉은 체벌 자세. 남양 단련대에 있을 때인데 앞사람하고 뒷사람하고 간격이 너무 밀착돼가지고 그렇게 사람이 꽉 찼어요. 이렇게 다다다가 붙어 있는지는 정말 몰랐어요. 진짜 몇 명이나 붙어 있네요. 들어있어요, 그 안에?
어느 정도? 그때 당시에는 한 300명 정도 있었어요. 아니 그 안에 한 방에? 감옥이? 아니에요. 방마다 다 꽉꽉 들어 차고 또 그 방이 없으니까 저렇게 복도에다 쫙 그래서 막 짐승 몰아였듯이 이렇게 몰아요. 저 화장실은 밑에 뚫려 있는 거예요? 아니 화장실이 어떻게 됐는지 자주 미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야 너 일어나서 저 뚫어라 이러면 손을 넣어 그거 뭐 거기서는 정신이 다 나가가지고서 손을 넣고 뚫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돼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주 미었어요. 사람이 너무 꽉 찼어요.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북한 감방은 이제 감방 안에 구멍이 딱 하나 있어. 구멍이. 거기가 화장실이야 딱. 얼마나 요만한 구멍이요? 요만한 구멍이 딱 하나 뚫려 있는데 거기가 화장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감방 안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거기가 화장실인 거죠. 그 뒤장 안에 거기 이렇게 일단 뜨가면 한 일주일만 있으면 이 사람들 눈이 다 빨갛게 덮개 눈이 돼버려요. 그 이게 소변이랑 그거 다 받아놓고 어떤 때는 물이 없으면 변도 보고 거기다 그냥 놔두니까 그게 북한에서는 다 똥덕이라 하거든요. 그래갖고 눈이 그래서 재빨갛게 덮개 눈이 돼버려요. 거기는. 물도 제대로 많이 못 먹는 물도 거죠?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장이 뭐 버리는 거죠. 가끔씩 모욕해달라고 모욕 좀 하게 이렇게 선생님이라거든요. 거기는 간수보 선생님 물 좀 배려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을 좀 배려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 간수가 자기 기분이 좋을 때는 물 이렇게 뭐 한 통씩 주고 기분이 안 나쁠 때는 너희가 나와라 이래가지고 딱 이렇게 중부산 같은 데는 구리장 뒤 두만강이거든요. 겨울에는 그 사람 데리고 가서 그 얼음을 까가지고 얼음이 둥둥 뜨는 거 이렇게 가져다 넣고 이가 나 오늘 모욕하고 싶어 했지 하고 그거를 그저 가져다 꺼서 얼굴에다 째뿌리는 거예요. 그 물을. 얼음을? 네, 얼음 섞이는 그 물을. 그러면 그게 얼굴에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이 다 찢어지고 그리고 그 추운데 옷을 이렇게 갈아도 뭐 있고 그대로 앉아서 말려야 돼 그거. 진짜 소름 돋네. 지금 이게 몇 년도 때 경험이세요? 2002년도 우리가 월드컵으로 환호하고 있을 예, 때 즈음에 박정희 씨가 겪은 일입니다. 자, 끝에 그림이요. 예, 마지막에는 여기 창고에 쌓여 있는 사체들 구더기 예, 득실이라고. 그 성진 집결소에 있을 때 일인데 구더기가 계속 쫙 줄 서서 올라가요. 왜 그러는가 하니까 거기에 밑에 시체가 있어가지고서 그거 제때 치우지 못하고 한꺼번에 못 왔다가 치워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바로 시체를 화장을 못하고 사체실인데 같은 데다가 이렇게 모으는데 겨울 같은 데는 괜찮은데 여름 같은 때는 그게 다 썩어가지고 한 달, 두 달 있다 그 시체를 그 제수들 가서 시체를 그 꺼내서 화장하려고 하면 빼면 이렇게 사람이 다 썩어서 팔은 팔대로 빠지고 떨어져. 다리는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 가져다가 그다음에 소나무 이렇게 쌓아놓고 그 밑에다가 휘발유 치고 그다음 그 시체를 넣고 그냥 불을 확 닫아버려요. 이런 거를 직접 봤던 사람들의 그 충격은 저희가 더 짓게 됐을 때 다 그렇게 시체를 그냥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화장한 유골은 어떻게 해요? 유골은 건? 그 유골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싹 그저 그 젤가루가 돼버려. 그냥 그걸 그저 빗자루를 훅 쓸어버리면 그냥 끝이에요. 이런 일 지금까지 그렇게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좀 달라진 건 이제 그 시장화가 워낙 이제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대량으로 근무 중 사태는 약간 중단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소외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좀 곤란하게 이제 그렇게 겪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쯤 되면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살을 시도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있을 때에는 그 뭐냐면 북한 구류장에서 그 밥을 먹으라고 숟가락을 주는데 구류장에서 주는 숟가락은 이게 대가 없어요. 앞에 동그란 부분만 주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대가 그 자살 도구가 되기 때문에 이걸 그 남자들은 앉아서 갈아서 칼을 만들어서 혼자 자해를 합니다. 그래서 다 자르고 앞에 동그란 것만 들고 이렇게 밥을 먹는데 심지어 이 동그란 부분을 삼킨 남자도 있었고요. 어떤 남자들은 자기 바지를 벗어서 이 철창에다 달고 이거 목매단 남자도 있었고 그다음 간수들 그 예심원들의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같은 죄인끼리 모셔 너희 때려 그래요. 그러면 얘를 그냥 몇 시간 동안을 때리는 사람이 오히려 지칠 동안 계속 때리도록 해가지고 매 맞고 그냥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 구류장에서 여자들이 내가 여자로서 뭔가 생활을 해보고 싶습니다라는 거는 사치인 거예요. 네, 이런 실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요. 무려 10만여 명의 탈북자분들이 솔직하게 진술한 북한 피해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가 잠시 소개할까 하는데요. 우리 아라 씨랑 은하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2009년 9월경 집교소에서 허약으로 사망한 수감자를 목격했어요. 그 애는 나중에 어느 정도 악이 났냐면 사람을 죽여서라도 잡아먹고 싶다고 그랬어요. 다른 수감자들이 말하는데 먹는데 신경을 많이 쓰면 정신이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돌멩이도 떡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창고에다가 놓으니까 10일 동안 밥을 안 먹다가 죽기 이틀 전에 밥을 먹더라고요. 밥을 갖다 주려고 가니까 죽었더라고요. 옥수수를 심을 때 모에 강냉이 껍데기가 있습니다. 그걸 한 주먹 모아서 그냥 입에 넣어서 먹습니다. 그렇게 먹다가 들키면 맞고 거기 나가면 100% 다 먹습니다. 염장무가 정말 짭니다. 앉은 자리에서 한두 개 먹습니다. 식당 들어갔다가 식모 몰래 채먹었단 말입니다. 똥물에 떠있는 개구리도 먹었습니다. 내가 육고기를 좋아 안 합니다. 내가 얼마나 배고프면 내가 생거를 얼마나 고소한지 내가 개구리를 3마리를 잡아먹었습니다. 야, 이게 지금 이런 말을 북한에 있을 때도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희는 저희가 구리장이었을 때 그 옆에 우리 이렇게 구리장이 이렇게 동그란데 1호부터 5호까지는 여자고 6호부터 10호까지는 남자거든요. 근데 이 여간방에서 이렇게 밥 나오면 그냥 염장 시래기국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밥을 이렇게 배식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애 그 밥그릇에 위에서 쥐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쥐가 또 그 그릇에 떨어지니까 얘는 그 쥐를 먹으려고서래. 먹으려고 타겠는데 거기 있던 그 구리상에 있던 여자들이 12명이 확 덮친 거예요. 그 쥐를 그 뺏겠다고. 그래갖고 덮쳐가지고 그 진짜 그 그릇에 떨어진 그 쥐 떨어진 애가 그거를 막 이렇게 뺏겠다가 움츠리니까 애들이 그걸 모아서 막 그 걔는 막 누르면서 쥐를 뺏었는데 뺏어가지고 쥐 다리고 뭐고 다 뜯어먹고 보니까 얘가 숨이 막혀 죽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안에는 너무 이렇게 먹었으니까 쥐 한 마리 진짜 그 빠진 것도 털도 없지도 않고 그냥 그 센 걸로 막 뜯어서 다 먹어. 이게 본능만 남게 되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얼마나 그 처참한 상황인지 몰라요. 이게 지금 보니까 뭐 아직까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네, 곽정혜 씨도 뭐 정말 그런 피해를 많이 보셨는데 아까도 말씀하실 때 얘기하실 때마다 입술도 떨리시고 아직도 막 너무 두려움에 떠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일들을 전 세계에 알리려고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또 있으신가요? 예, 저는 저희 아들도 지금 해산 쪽으로 넘어오다가 그 땅 장벽에서 그래서 넘자마자 잡혀서 지금 북송당에 갔는데 정말 제가 당했던 그 고통을 고스란히 지금 아들이 지금 영영 다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정치범인 수용소에 지금 들어가 갇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활동을 하면 아들에게도 더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희 딸이 지금 북한 인권증진센터 소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오빠한테 안 좋으니까 절대로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처음에는 엄청 말렸어요. 근데 우리 딸이 그렇게 탈북자들이 다 너도 나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북한의 인권이 어떻게 되겠는가. 한 사람이라도 이 북한 인권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하나 일깨워줬어요. 저도 2002년도에 잡히고 2004년도에 이렇게 2번 잡혀서 보니까 2002년도보다 그래도 2004년도에는 조금 밥량도 좀 괜찮아졌고 그렇게 하고 막 때리다가도 야야 밖에서 인권 하는데 이제 그만해라 하고 그 위에서 나온 간부들이 와서 저지시킬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주변에 좀 불의를 봤을 때도 사실은 그걸 내가 얘기했을 때 내 주변에 아니면 나한테 피해가 될까 봐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아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인데도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들이 지금 어떻게 생사 여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런 사실 인권 활동하는 게 엄청 그래도 위험할 일일 것 같은데요. 그냥 아드님도 거기 계시는데 정확하게 어디 가셔서 증언하시고 그렇게 어떤 식으로 활동하시는 건가요? 예, 작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그 유럽 연합 의회가 있었어요. 그때 가서 이 북한 실상을 낱낱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모두 듣고는 정말
이토록 이렇게 잔혹하고 진짜 인권이 유린당하는 시대가 정말 북한에 아직까지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다 공감을 했어요. 예. 바람이 있다면 뭐가 있으세요, 박정희님은? 정말 제 한 명이라도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사람이 좀 살만할 정도로라도 좀 북한이 좀 달라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참 본인이 겪은 이야기를 사실 뭐 다시 언급하기도 싫은 게 그 지옥 같은 삶이었을 텐데 그거를 북한 인권을 위해서 또 이렇게 용기를 내어 증언해 주신 우리 박정희님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격 증언, 북한 최악의 구역에서 살아난 사람들 오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북한 화물열차 사고로 손과 다리를 잃으시고 그리고 탈북을 결심하신 우리 지성호 대표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오늘 뭐 중요한 물건을 가지고 나오셨다고요. 제가 이제 2006년도에 이제 탈북할 때 이제 다리랑 이제 손이 없는 상태로 이제 탈북을 했죠. 제가 이제 석탄을 팔아서 하루 벌어 이제 하루 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제대로 먹지 못하고 뭐 하다 보면 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정신을 이제 그 화물열차 타고 가다가 이제 정신을 좀 잃은 거예요. 달린 열차 석탄을 퍼담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열차에 떨어졌습니다. 열차에 떨어졌는데 열차가 이제 저를 이제 지나갔고 그때 이제 다리가 이제 그 열차에 잘려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목발을 이제 짚고 이제 두만강을 건넜고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오는 1만 킬로를 이제 돌아서 온 목발인데 사실은 이제 그 밖에 이제 공개하기는 별로 좀 싫어서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슬로 자유 포럼에서 한번 이제 그 전 세계인들을 위해 가지고 북한의 실상에 관심 가져달라고 이제 목발을 들었었고 앞으로는 이제 박물관에 가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럴게요. 근데 대단한 목발이잖아요. 북한에서부터 썼던 거예요? 예, 북한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탈북할 때 이제 가지고.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은 네. 없었고 저희 친구들이랑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만들어서. 아, 북한 목발이 아니고 북한 원래 이렇게 목발이 나오는 기성품이 아니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일반 장애인들에게 그런 이제 그 목발 하나도 이제 제대로 이제 제공되지 않으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고 부러지면 또 이제 만들어야 되고 뭐 누가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걸어다닐 수가 없고. 이제 그것이 이제 북한의 현실입니다. 여긴 좀 부드럽게 약간 깎았어요. 예, 이게 좀 이제 그 겨드랑이 부분이라서 이게 좀 이제 칼로 이제 깎아가지고 좀 이제 이건 뭐예요? 보완하려고 했었죠. 이거는 뭐 저번에 이제 그 출연해서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왼쪽 손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손 보조기구를 하고 있는데 이쪽은 이제 잡는데 이쪽은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걸 좀 더 올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남은 이제 팔에 이제 의지하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안 고정하고 빠지게. 이제 목발을 짚고 이렇게 해서 이제 1만 킬로를 돌아서 이제 이쪽 다리도 어느 쪽이 불편하시죠? 왼쪽 다리. 왼쪽 손이랑 왼쪽 다리. 저는 지성호 씨랑 가끔가다 이제 뭐 문자도 하고 이렇게 뭐 가끔 연락이 왜냐면 제가 지성호 씨를 참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볼 때마다 이봉원 형님이 생각이 나서. 저도 그런 이야기 계속 들었어요. 그래요? 네. 똑같아요. 와, 형님이랑 너무 똑같아요. 웃을 때도 아니, 형제라고 했는데 내가 얼굴 옆에 서시면 아니 진짜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닮으셨나? 야! 와, 진짜 똑같아. 50대 닮아요. 사이즈도 아니 웃는 모습이 이 사람이 근육이라는 게 정말 그 재밌거든요. 억지로 웃는 건 아니죠. 억지로 웃는 거는 이게 환한 웃음이 안 나와요. 웃으라 그러면은 이거밖에 안 돼요. 이 근육이 안 움직이다 보니까. 근데 지성호 씨는 웃음은 그죠? 굉장히 해맑은 웃음. 박성호 선생님 한번 웃어주실래요? 저요. 예,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눈을 깜빡이 잘해. 지성호 선생님 예. 왜 팔다리를 다쳤는지 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북한에서는 이제 미공급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참 저도 이제 그때 당시는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 시내에 나가서 석탄을 팔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달리는 열차에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그때 이제 그 열차 바퀴가 이제 제 다리와 이제 제 손을 이제 밟고 이제 지나간 것이죠. 많은 것이 이제 힘들었지만 그 겨울에 이제 너무나도 이제 추웠습니다. 이제
3월 초였는데 영화의 날씨다 보니까 그 잘려진 다리의 그 상처가 이제 그 냉기가 저를 이제 더 힘들게 했던 그런 북한의 많은 어린 아이들이 그 기차에서 떨어진 나달, 석탄 그 조각 요거 사실 좀 주워다가 그걸로 이제 연명하고 사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뭐 북한 말로는 일명 꽃제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먹고 살려고 노력하던 중에 이제 그런 사고를 이제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채비라는 거 뭐예요? 그리고 고채비 북한에 많아요? 꽃제비란 그 용어가 이제 그것도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파생된 그런 그 언어로 이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지만 러시아에 갔던 벌목공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보고 지금 거지 애들이 다니니까 이제 러시아 말로 이야기한 것이 이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그 집이 없이 이제 떠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때로는 구걸하는 친구들도 있고 때로는 훔치는 친구도 있고 이제 뭐 때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 어린 거지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꽃제비가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잿더미라던가 아니면 철길 이런 데 정말 많이 깔려 있어요. 왜요? 먹을 게가 있습니다. 잿더미는 좀 두지다 보면 콩알이라던가 강내알이 좀 나오거든요. 철길에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빌 수도 있고 막 좀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아라씨 빌어먹을 어릴 수도 때 있고. 그 잿더미 쪽 가본 적 있어요? 전 많이 가봤어요. 배고플 때마다 거기 가면 꼭 그 국소리라던가 이런 게 꼭 있더라고요. 그리고 잿더미를 파면 뜨뜻하기 때문에 거기 온도가 있어서 거기서 다 자요. 그러면은 그 북한에는 그 뭐 어떤 몸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데는 전혀 배려가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화물 열차가 그 이제 사고 이후에 몸이 이제 팔과 다리가 이제 좀 그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이렇게 생활 잘 하셨어요? 이제 북한 정부는 이제 저에게 이제 제공해 준 것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마취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 수술을 이제 해야 했었고 굉장히 이제 힘들었습니다. 마취 없이 수술을 했어요? 예, 마취제가 이제 없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통째로 그냥 아픈 거 다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술하면서 계속 이제 그 기절하는 겁니다. 이제 그 살을 이제 베내는 그 느낌이 그대로 이제 몸에 전달되고 톱으로 써는 느낌이 그대로 전달되니까 그 이후로도 뭐 항생제를 준다던가 병원에서 그런 것을 제대로 안 해주고 하다 보니까 참 이제 고통스러운 시간을 한 7개월 정도를 이제 보냈습니다. 이제 매일 밤마다 이제 마취제가 없으니까 이게 여름이 되니까 이게 썩어나는 거죠 다리가. 이제 항생제를 이제 미처 이제 그 주사를 맞지 못하고 집에는 그것을 살 돈이 없고 동생들은 풀을 먹으면서 또 정말 함께 이제 그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고생을 더 많이 했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살아간다는 것이 이제 힘들었고. 이제 제가 이제 탈북을 하게 됐던 그런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출혈이 많았을 텐데 수혈은 해주면서 수술을 했어요? 수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이야기했죠. 이제 지성호 자체가 살아남은 것이 이제 기적이라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이게 지금 기체에 깔렸으면 봉합도 봉합이지만 이제 그 뼈를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수술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리 기절하고 뭐 한다 해도 그게 다 기억이 나고 고통이 느껴질 텐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이제 기억에 이제 남죠. 그래서 뭐 정신을 잃었다 깨면 이제 손이 이제 없고 이제 손을 이제 잘랐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이제 느꼈었고 또 뭐 이제 그 누워서 일어날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 다리를 지금 이제 수술하고 있는 것이 이제 다 이제 느껴지고 그 벽면에 이제 그 수술 도구들이 다 있는 것이 이제 그대로 이제 보이고 또 뭐 전기 그 수술실에는 전기는 들어왔었는데 이제 그 뭐 난방 같은 그런 게 안 되니까 싹은 이제 전기 난로 같은 거 켜고 하는데 막 저 입에서 입김이 나가는 그것을 다 이제 느낄 정도로. 그게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14살 이제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네. 자, 어릴 때였구나. 홍석 씨. 아니 그렇게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꽃제비 생활하는 게 그게 정말 힘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걸 견뎌내셨어요? 때로는 중국에 넘어가가지고 식량 구걸해 오기도 하고 그 나라 망신시켰다고 이제 또 이제 그 경찰들한테 두들겨 맞기도 하고. 죄송하지만 그 나라망신이라는 게 이제 장애가 있는데 외국 나갔다 이거죠. 어디서 구걸했다. 이제 그 남한 이제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걸 촬영해가지고 만약 가게 되면 국제사회에 이제 그런 창피를 이제 느끼게 되니까 너가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나라 망신시킨다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잘해줘야지. 우리 지성호 씨 저건 아예 그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힘들었죠. 이제 팔다리 없이 이제 살아간다는 자체가 건강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세상에서 이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이겨내는 것도 힘들었었지만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인격체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모욕을 당하는 것이 이제 제일 싫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이 뭐 장애인들에 대해 가지고 뭐 교육을 해서 그들을 뭐 우대한다든가 이런 정책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다 뭐 북한 이제 정권 자체가 이제 뭐 경찰들 자체가 이제처럼 너 같은 죽어야 된다, 나라 망신시킨다 이렇게 할 때 육체적인 것은 모든 걸 다 견뎌낼 수 있었지만 그런 이제 그 이야기가 아마 제일 이제 잊혀지지 않는. 그러면 지성호 씨, 아픔입니다. 예. 한국뿐만 아니라 이 해외에 나가서 북한의 인권을 알리는 분들한테 가장 바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가장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제 국제 사회가 이제 북한 주민들의 관심을 가져주는 것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이 그런 이제 자행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북한 안에 주민들은 그것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정확하게는 이제 외교적으로 이런 정책상의 이제 정책들을 펼 때 북한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이제 그 각국의 정책들을 펴달라 그런 호소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혜 씨는 뭘 제일 바라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북한에 있는 그 상황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가지게 돼요. 근데 강철원 선생님께서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만나셨다고요?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책을 쓰고 그 책이 영어로 번역이 됐거든요. 번역이 됐는데 아마 이제 그 키신저 국무장관께서 그 책을 부시 대통령에게 그 책을 이제 권유를 했고 하루는 있는데 이제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연락이 왔는데 대통령이 당신을 보고 싶어한다. 부시 대통령이 보기에 아마 이제 북한 인권 문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때 얘기한 내용은 모든 대북 지원이나 모든 북한에 대한 협상은 인권을 가지고 다 해라. 응? 그런 제안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가 북한 인권 문제에 폭발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시죠. 네, 정말 견디기 힘든 북한 환경에서 살아남아서 북한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고 계신 분들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국제적으로 아주 많은 분들이 북한 인권 활동하고 계신데요. 저희 이만갑에서는 정말 응원하고 있고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